그로부터 1년 5개월여가 흐른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는데요. 일단은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들어보시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건 최순실 씨 재판 결과 후에도 계속 논란이 된 점이기도 하죠. 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소를 할 것인가 하는 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또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정치리더십센터 송문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생중계됐는데 최초였죠. 이렇게 재판이 생중계됐던 건. 그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 예.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음, 안다, 언론의 알 권리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예. 있었습니다만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공익이 우선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판사가 1시간 40분 동안 참 촘촘하게 읽어 내려가는 그런 혐의 사실을 보면서 네. 참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참담한 일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네. 이 국민에게 준 그 분노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고 재판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더 답답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네.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한국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과정이 하나의 진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의 진통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중계를 거부했었는데 이루어졌고 재판에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양형은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 원이 내려졌는데 전반적으로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가 많이 나뉩니다. 예, 그 국정농단의 죄가 엄한데 양형에서 그 징역이 너무 작게 나왔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그 보기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지금 나이를 생각하면 징역 24년이라 그러면 만약에 만기에 취소한다 그러면 90세가 넘거든요. 네, 사실상 무기징역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 기존의 권력형 비리로 봤을 때 역대 최장의 징역이고요. 확실한 거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가와 나는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결혼 생활 결산서를 보니 결혼 생활에 불성실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과한 형량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또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느낌이 오네요. 네, 판사가 이야기할 때도 국정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온 주된 책임자다. 뭐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네.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적시한 최순실 씨보다 4년 많은 형량이에요. 벌금은 동일하게 180억 원. 일단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에서 최순실과 공범으로 되었죠. 그런데 그 한마디로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오랜 세월 40년 동안 옆에서 있으면서 국정농단의 어떤 비선 실세로서 이렇게 작용을 했는데 네. 결국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네. 최순실은 비선 실세의 사인에 불과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 믿고 뽑아준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네. 책임이 더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혐의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라든가 뭐 그리고 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의 16억여 원 지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더 추가가 되고요. 기밀 문건 유출 공모, 뭐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요구 뭐 등등에 대해서도 일단은 최순실 씨보다 많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이 엄청 많죠. 예. 많은 분야에서.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반응도 있는데 일단 왜 그런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부분이 참 복잡한 부분인데요. 예, 이게 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때그때마다 다른 지금 결론을 내놓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이거든요. 예,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뇌물 액수가 재판부마다 이렇게 제각각이고
그 삼성 뇌물 공여의 핵심 쟁점이 그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네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뇌물이 인정이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정유라의 그 말 세 마리, 그거에 대한 뭐 한 36억 정도의 그 가격이 뇌물에 포함되는가, 네. 이런 게 쟁점이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박근혜 최순실 1심하고 이재용 2심에서는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그 현안이 아니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얼마가 빠지는 거예요, 뇌물에서. 음.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된 것이죠, 2심에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재용 상고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정유라의 말 세 마리입니다. 네. 이 말 세 마리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권으로 인정할 것이냐, 형식적 소유권 인정할 것이냐 해서 네네. 박근혜 대통령 1심에서는 이 말 세 마리의 소유권도 실질적인 사욕수익 처분권이 최순실에게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 네. 이재용 2심에서는 형식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삼성에 있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을 안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말 세 마리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그 횡령에 관련해서 아마 4년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집행유예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실형의 가능성도 아주 없을지는 않다. 그래서 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 예. 하나가 중요한 것이 그 안종범 수첩이 있는데요. 네네. 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그게 갈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꼼꼼하게 그 기록한 63권의 수첩의 증거 능력인데,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2심에서만 이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불인정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1심에서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이라는 그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하나의 키가 되지 않겠나라고 음. 생각합니다. 같은 수첩인데 어떤 땐 증거가 되고 어떤 땐 증거가 안 되고 이 부분도 네. 논쟁이 분명히 있죠. 자,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네. 그러니까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에서 말씀해 주신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여 원 그리고 네. 미르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만 204억 원. 무죄 가 네네. 선고가 된 거고 네. 이게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일단 뭔가요?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제3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쉽게 풀었으면은 이 전 부회장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은 최순실에게 준 경우에 소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안 된다고 본 것인데, 검찰은 그래서 이번에 항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독립한 뇌물죄로 아마 항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 뇌물죄로. 네, 단순 뇌물죄면은 이런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그냥 훨씬 입증이 쉬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이 바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정경유착이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었는데 예. 이거를 좀 축소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롯데 측과 삼성 측 두 곳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일 뿐 대가를 바란 건 아니었다라고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부의 경우에는 롯데에게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롯데가 네. 냈던 지원금 70억 원. 그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강요 혐의와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네. 이 삼성 측에 있어서만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혼란이 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정황상 그 면세점 관련해서 그 청탁이 굉장히 이렇게 딱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어떤 포괄적인 현안에 비해서는 조금 인정하기가 수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대로 대법원에서 벌금이 확정이 된다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알려진 재산에는 벌금이 턱없이 좀 많다. 그러니까 재산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벌금을 완납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벌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납입을 안 하면은 지금 상태로는 최고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걸 3년으로 나누어 보면 하루당 한 1,600만 원 정도의 황제 노역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그 삼성동 자택을 그때 67억에 팔고 28억에 내곡동 집을 사고 30억은 또 유영하 변호사한테 줬다 그래요. 맡겨놨다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예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검찰이 그 특활비 36억에 대한 그만큼 추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돈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검찰이 어떤 숨겨둔 재산을 추적을 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재정적인 압박감은 점차 커질 건데 벌금은 사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벌금에 대한 부담은 줄겠죠. 네. 전체 뇌물액수는 280억 원이었는데 네. 벌금이 180억 원은 너무 가볍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뇌물액 음. 자체가 아마 231억이 뇌물로 인정이 됐는데요. 네네. 이 벌금도 그 뇌물액에서 산정된 액수 기준 내에서 벌금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벌금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네. 네, 하루당 1,600만 원의 노역이라 이것도 역시나 좀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일단은 항소하겠다는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죠. 이것이 이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구속 기간 연장하면서부터 이제 재판 보이콧도 하고 있고 네네.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 투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국선 변호인단도 지금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권을. 그렇지만 국선 변호인단은 이제 원심 변호인의 자격으로 항소장은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안에. 네. 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취하서를 내면은 또 재판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죄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고심 재판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전체 사안이 아니라 검찰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네.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를 한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더 불리해지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만기 출소를 한다면이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사실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유, 뭐 또 금방 풀려나겠지 예전처럼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결국은 사면이 됐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좀 이른 감은 없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은 이제 국민통합 관점에서 구속된 지 2년 만에 이제 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사면권에 대해서 약간 국가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를 막 용서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단독으로 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여론이 이렇게 사면에 우호적인 건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개헌안을 보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서 독립적인 기구가 사면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나 아마 정권 말이나 다음 정권의 임기 초 중에는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부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문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